안녕하세요. 미래의 응급구조사 여러분. 현장에서 마주할 가장 긴박한 상황 중 하나죠. 바로 출혈과 쇼크. 여기에 대해 오늘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 출혈과 쇼크 챕터를 바탕으로 할 거고요. 단순 암기를 넘어서 진짜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핵심을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출혈이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또 쇼크는 어떻게 심화되는지, 원인은 뭔지 이걸 명확히 이해해서 여러분의 판단력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병원 도착 전에 현장에서의 초기 평가가 정말 중요하죠. 환자의 생사를 가릴 수 있거든요. 출혈량이나 쇼크 단계를 빨리 알아채는 능력.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그 감각을 같이 한번 키워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출혈의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체중의 한 7%, 대략 5리터 정도가 혈액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이 혈액이 줄면서 몸이 단계적으로 변한다. 총 4단계라고요? 네, 급성 출혈 때 혈액 손실량을 기준으로 나눈 4단계입니다. 각 단계마다 그 특징적인 생리반응, 그러니까 증상이나 징후가 나타나죠. 물론 이건 뭐 평균적인 반응이고요. 환자 상태나 출혈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이건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단계를 이해하는 게 환자 상태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 데 아주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줍니다. 네. 1단계 출혈. 혈액량의 최대 15% 손실. 그러니까 한 750ml까지군요. 이때는 뭐랄까, 우리 몸이 스스로 잘 대처하는 단계,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몸에 그 보상기전이라는 게 꽤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정맥이 수축해서 혈액순환량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고요. 덕분에 혈압, 호흡수, 소변량 같은 활력 징후는 거의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거의 정상이면 혹시 놓치기 쉬운 그런 미묘한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겉보기엔 괜찮을 수 있잖아요. 아,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뭐 카테코라민, 뭐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거요. 이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맥박이 약간 빨라진다거나 환자가 약간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아하. 아니면 피부가 살짝 창백하고 좀 축축해지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미묘해서요. 세심하게 봐야 해요. 건강한 성인은 이 정도는 잘 보상하지만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미묘한 신호를 놓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군요. 2단계 출혈. 혈액 손실량이 15에서 30%. 그러니까 750에서 1500ml 사이. 이때는 어떤 변화가 좀 뚜렷해지나요? 이제 1단계 보상만으로는 좀 부족해져서요. 더 강력한 보상 기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맥박이 확실히 빨라지는 빈맥이죠. 빈맥이요? 네. 그리고 혈압을 좀 자세히 보면 이완기혈압이 오르면서 수축기압이랑 이완기압 차이, 이걸 맥압, 펄스 프레셔라고 하죠. 아, 네. 맥압. 이 맥압이 좁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맥박은 점점 약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맥압이 좁아진다. 이게 왜 중요한 신호인가요? 혈압 자체는 아직 괜찮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카테코라민이 더 많이 나오면서 말초 혈관에 강하게 수축시키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은 아직 정상 범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말초혈관 수축 때문에 피부는 더 차갑고 축축해지죠. 그리고 맥압이 좁아진다는 건 심장이 혈액을 효과적으로 뿜어내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그렇군요. 환자는 불안감이 더 커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특징적으로 갈증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갈증이요? 출혈인데 갈증이라니 좀 흥미로운데요. 네, 이게 체액이 손실되니까 혈액 농도가 변하고요.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지거든요. 그러면서 뇌에 있는 갈증 중추가 자극되는 겁니다. 호흡수도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아하. 2단계의 징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혈압 숫자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혈압이 유지돼도 맥박 오르고 맥압 좁아지고 피부 변하고 갈증, 불안감 이걸 다 봐야겠네요. 자, 이제 3단계 출혈. 손실량이 30에서 40%. 1500에서 2000ml. 이때는 상황이 확 달라지겠는데요. 네, 2단계부터는 몸의 보상 기전이 이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쇼크 상태로 빠져들죠.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혈압이 뚜렷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드디어 혈압이. 네, 보상 기전이 더는 혈압을 유지 못하는 거죠.
빈맥은 더 심해지고요. 맥박은 아주 약하고 가늘게 느껴져요. 실처럼 가늘다고 해서 사상맥, thready puls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혈압 저하, 심한 빈맥, 사상맥. 의식 상태는 어떤가요? 환자는 극심한 불안감이랑 초조함을 보이다가 점차 의식 수준이 떨어집니다. 혼돈스러워하거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할 수 있고요. 피부는 더 창백하고 차갑고 식은땀, 그러니까 냉한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소변량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요. 이 단계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에요.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치, 특히 수액 공급하고 지혈하는 거요. 이게 안 되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상 기전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거의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여전히 작동은 하지만 그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이네요. 마지막 4단계 출혈. 혈액 손실 40% 이상, 2000ml 넘는 최악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 단계는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상태죠. 맥박은 거의 만져지지 않거나 아예 안 잡힐 수도 있고요. 혈압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거나 아예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호흡은 매우 빠르고 얕아져서 거의 헐떡이는 수준이 됩니다. 가스 교환도 제대로 안 되고요. 환자 상태는 거의 의식이 없거나 혼수 상태겠군요. 네, 환자는 극도로 기운이 없고 혼돈 상태에 빠지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게 됩니다.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고 매우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띌 수도 있고요. 소변은 거의 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무뇨 상태죠. 이 단계에서는 정말 강력한 소생술, 대량 수액요법이랑 수혈을 즉시 해도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듣기만 해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계 구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특히 현장에서 좀 주의해야 할 환자 그룹, 이런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단계 구분은 건강한 성인 기준이거든요. 현실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몇 가지 그룹은 특히 더 주의 깊게 봐야 하죠. 예를 들면요. 우선 임산부. 임신 후기에는 혈액량이 정상보다 50%까지 늘어나 있어요. 50%나요? 와. 네. 그래서 출혈 초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쇼크가 진행되면 산모의 보상 기전이 태아에게 갈 확률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태아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산모 활력 징후가 괜찮아 보여도 태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산모는 괜찮아 보여도. 네. 그리고 운동선수들. 평소 심폐기능이 좋고 혈액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출혈이 있어도 보상 능력이 좋습니다. 초기 증상이 잘 안 나타나거나 단계 진행이 느릴 수 있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네네. 또 비만 환자. 흔히 오해하기 쉬운데 체중 많이 나간다고 혈액량도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체중 대비 혈액량 비율은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군요. 따라서 같은 양의 출혈이라도 비만 환자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체중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아이들은 어떤가요? 소아 환자요. 영유아나 소아는 정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대비 혈액량 비율은 성인보다 높아요. 한 9% 정도? 네. 근데 혈압을 유지하는 보상 능력은 성인보다 떨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은 쇼크 초기 징후가 매우 불명확하다가 갑자기 상태가 확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혈압이 유지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심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아 외상 환자는 쇼크 가능성을 항상 높게 의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빈맥이나 피부 상태 변화, 의식 변화 이런 걸 놓치면 안 되죠. 정말 중요하네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자체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키잖아요. 그래서 쇼크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 반응을 방해합니다. 다칠 위험도 높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분들도 좀 주의할 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노인은 여러 가지 이유로 쇼크에 더 취약해요. 일단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인 예비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보상 기전이 약하고요. 네. 게다가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때문에 베타 차단제 같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압약이요? 네. 근데 이 약이 쇼크의 중요한 초기 징후인 빈맥을 억제해버려요. 맥박이 안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알아채기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면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만성질환 자체가 순환계에 부담을 주고 또 통증 감각이나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증상을 제대로 표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 환자는 전형적인 쇼크 증상이 없더라도 기저질환, 복용 약물, 전반적인 상태를 다 고려해서 쇼크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군요. 베타 차단제 때문에 맥박이 안 빨라질 수 있다네. 이건 진짜 병력 확인이 필수적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혈이 심각해지면 결국 쇼크로 이어지는데 이 쇼크 자체도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네, 출혈뿐 아니라 어떤 원인이든 쇼크는 진행 과정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보상성 쇼크, 비보상성 쇼크, 그리고 비가역성 쇼크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뭐 칼로 자르듯이 딱 구분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심각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첫 번째, 보상성 쇼크, 컴펜세이티드 쇼크. 이름 그대로 아직 몸이 보상하고 있는 단계군요. 그렇습니다. 쇼크 초기 단계죠. 몸이 다양한 보상 기전, 심박수 증가, 말초 혈관 수축 같은 걸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주요 장기, 그러니까 뇌, 심장, 폐로 혈액을 보내려고 애쓰는 상태입니다. 아, 필사적으로 버티는 거네요. 네. 앞서 얘기했던 출혈 1, 2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 있죠. 약간의 불안감, 빠른 맥박, 좁아지는 맥압, 창백하고 차갑고 축축한 피부, 느린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 빠른 호흡. 이게 바로 보상성 쇼크의 징후들입니다. 아직 혈압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2단계가 바로 저희 같은 응급구조사가 개입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때 적극적인 처치와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진다면 환자의 예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전에 이 미묘한 징후들을 잡아내는 게 핵심이에요. 네. 통증이나 불안 때문에 맥박이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맥압 변화나 피부 상태 같은 다른 징후들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고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비보상성 쇼크, 디컴펜세이티드 쇼크로 진행되는 거군요. 이제 몸이 버티지 못하는 단계인가요? 네, 지속되는 혈액 손실이나 쇼크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몸의 보상 기전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신호가 바로 혈압 저하예요. 혈압 저하. 네, 말초혈관을 쥐어짜서 혈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실패하는 거죠. 보상 기전이 실패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 즉 정맥 환류 자체가 부족해지니까요. 심장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내보낼 혈액이 부족해져요. 심박 출량이 감소하는 거죠. 아, 혈관 저항도 무너져서 혈압 유지가 안 되고요. 결국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들까지 혈액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저관류 상태가 되는 거죠. 산소 부족이랑 과도한 부담에 시달린 심장 자체의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심장까지. 네, 뇌 기능 저하로 의식 수준은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 조절 중추로 영향을 받아서 호흡이 불안정해집니다. 환자가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그럼 마지막 비가역성 쇼크, irreversible 쇼크는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신체 세포와 장기의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심각해서요. 설령 혈압과 맥박을 일시적으로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결국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 세포 수준에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럼 현장에서 비보상성이랑 비가역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증상만으로는 알 수 없죠. 다만 중요한 것은 비보상성 쇼크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비가역성 단계로 진행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오래 둘수록. 네, 우리의 목표는 환자가 비보상성 단계를 넘어서 비가역성 단계에 빠지기 전에 쇼크의 진행을 막거나 최대한 늦추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과 처치가 생명을 살리는 열쇠가 되는 거고요. 쇼크의 진행 단계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출혈로 인한 쇼크를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쇼크의 원인은 출혈 말고도 다양하다고요? 맞습니다. 쇼크는 결국 조직으로의 혈액 관류 부전 상태인데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쇼크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혈량성 쇼크, hypovolemic shock. 이건 말 그대로 혈관 내의 용적, 즉 체액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쇼크예요. 아, 내용물이 부족한 거군요. 네, 출혈, 즉 출혈성 쇼크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외에도 심한 화상 입으면 혈장이 손실되잖아요.
그것도 원인이 되고 심한 구토나 설사로 체액이랑 전해질이 빠져나가거나 췌장염 같은 염증 때문에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제3공간 손실 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채울 게 부족해지는 거죠. 외상 환자에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쇼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외상 환자 쇼크의 대부분은 출혈성 쇼크죠. 하지만 때로는 다른 유형의 쇼크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을 다쳐서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척수 손상으로 신경성 쇼크가 같이 올 수도 있고요. 아,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군요. 그럼 다른 유형들도 좀 보죠. 심장성 쇼크, 카리오제닉 샥은 어떤 건가요? 이건 심장 자체의 문제예요. 즉, 펌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쇼크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심장 판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 박동 조절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짜내지 못하는 경우죠. 펌프가 고장난 상태. 네, 이 경우는 쇼크의 일반적인 증상 외에도 심근경색 때문에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고요. 폐부종, 그러니까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심장 자체가 문제라서 예후가 매우 나빠요. 사망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80%? 정말 위험하군요. 신경성 쇼크, 뉴로제닉 샥은 이름처럼 신경계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주로 척수 손상, 특히 목이나 등 위쪽 척수 손상 시에 발생합니다. 뇌에서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교감신경 신호가 있거든요. 이게 손상 부위 아래로는 전달되지 못하는 게 원인이에요. 교감신경 신호가 차단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은 평소에 혈관을 적절히 수축시켜서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기능이 마비되면 혈관이 그냥 제멋대로 확장되어 버립니다. 혈관이 늘어나 버리는군요. 네. 그러면 혈액량은 그대로인데 혈관의 용적, 즉 그릇의 크기가 갑자기 커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져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 상태가 되는 거죠. 아, 양은 같은데 그릇이 커져서 비어 보이는 거군요.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쇼크는 보통 말초혈관이 수축해서 피부가 차갑고 축축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신경성 쇼크는 손상 부위 아래쪽 피부가 오히려 혈관 확장 때문에 따뜻하고 건조하며 분홍빛을 띨 수 있어요. 쇼크인데 피부가 따뜻하다고요? 네, 쇼크인데 피부가 따뜻하다. 이건 신경성 쇼크를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또 하나, 보통 쇼크에서는 맥박이 빨라지는데 신경성 쇼크에서는 교감신경 자근이 차단되니까 맥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느려지는 서맥, 브리디카디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맥박도 느릴 수 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서죠. 쇼크인데 피부는 따뜻하고 맥박은 느릴 수 있다니 정말 현장에서 혼동하기 쉽겠네요.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다음은 과민성 쇼크, 애너필락틱 샥이네요. 이건 흔히 하는 알레르기 반응이죠. 맞습니다. 특정 물질, 그러니까 알레르겐에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죠. 예를 들어 벌에 쏘이거나 땅콩 같은 음식을 먹거나 특정 약물에 반응해서요. 히스타민 같은 화학물질이 몸에서 대량으로 방출되면서 전신 혈관이 확장되고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 혈관 속 체액이 조직으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쇼크입니다.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기도부종 같은 다른 알레르기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마지막으로 폐혈성 쇼크, septic 쇼크가 있네요. 이건 심각한 전신 감염이 원인이 되는 쇼크입니다. 세균이나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혈관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좀 복잡한 상태입니다. 감염 자체와 그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쇼크를 유발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군요. 저혈량성, 심장성, 심경성, 과민성, 폐혈성.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다 비슷한 길로 간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원인은 제각각이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모두 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노폐물을 제거하지 못하는 상태, 즉 조직관료 부전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쇼크는 진행되면서 보상성, 비보상성, 비가역성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물론 각 쇼크 유형별로 초기 증상이나 치료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겠죠. 네. 오늘 출혈의 4단계와 단계별 핵심 징후, 그리고 환자 특성별 고려사항을 짚어봤습니다. 또한 쇼크가 보상성, 비보상성, 비가역성으로 진행되는 과정과 저혈량성부터 폐혈성까지 다양한 쇼크의 원인과 특징까지 살펴봤네요.
응급구조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들입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쇼크의 초기 징후는 매우 미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나 환자의 기저질환, 복용약물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려지거나 혼동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장에서 혈압 저하와 같은 명백한 쇼크의 후기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쇼크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인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평가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높은 수준의 의심, high index of suspicion을 견지해야 할까요? 단순히 단계를 외우는 것을 넘어서 실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미묘한 단서들을 포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쇼크를 미리 감지하는 통찰력. 이것이야말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출혈과 쇼크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